일단 우리는 침체를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는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고, 사실 물가 자체가 3%다 4%다 그거는 우리가 지표로 보는 물가이고요. 작년도에 관세 때문에 이미 중산층 이하들은 실제 소득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바로 경기 침체, 실제 소득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전환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명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상업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나요? 또 투자 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AI, 엔비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또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놓은 트랩, 덫에 갇혔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연설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본인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쿠바를 이제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가까지 어느 정도 회유를 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과 전략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국가들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하나의 집단, 수정주의 국가인데 이 국가가 중국과 교합해서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와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를 하고 있는 건데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이제 블록의 국가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편출하거나 조종을 하려면은 사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제일 센 대장인데 중국을 어느 정도 잡아놓거나 회유를 해놓고서 피보팅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현재 상황은 이란과 중국의 힘을 더 키워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왜? 이란이 갖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운송료 이슈들은 이게 전쟁이 종료가 되든 아니면은 전쟁 종료 이후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안을 갖다가 카드를 내밀 때마다 항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운송료 유료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 무기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해협이 계속 막힐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원유 정제 시설이 지금 많이 파괴가 되고, 이게 돌리려면, 정상화되려면 IEA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근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해협이 정상화되려면 사실은 이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란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가 오히려 이란한테 더 강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을 할 때는 4월까지 4주간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핵제거 작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4월 이후에 계속될 수 있는 정책들, 특히 금융 정책들, 대출 완화나 이제 상업은행들의 기준 비율, ESLR이라고 하는 이제 자본 비율을 갖다 완화시켜주면서 대규모로 돈을 풀려고 했는데, 이 작전이 이제 전쟁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변환된 상태에서 오히려 상대의 블록, 중국과 이란의 블록한테 더 큰 무기만 주어준 셈이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는 물리적 전쟁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카드, 키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걸 바로 이제 지경학이라고 하거든요. 지경학적으로 오히려 이란이 강해지고 중국 블록이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덫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너무 불안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타코를,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 거죠.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물론 이란도 이제서야 이제 미국이 중국을 피보팅하면서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니까 이란도 이제 협의의 어떤 의지 자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협의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란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종국의 이란과의 이 핵합의는 결국 돌아 바이든 때 핵합의 협상하고 또 똑같아지는 내용으로 전환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다 됐는데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몇몇 가지가 있대. 그때도 핵과 관련되는 거, 미사일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거 최종적으로 포기 못한다.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전을 왜 했냐? 작전을 한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리고 없는 그런 꼴과 똑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침체를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인플레가 온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경기 극심한 침체가 온다. 이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무조건 인플레가 빵 터지니까 유가 때문에 급등을 하겠죠. 근데 이게 러우 전쟁 터질 때랑 달라요. 러우 전쟁 때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었고 가게나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계속 하려고 부자가 많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죠? 작년도에 관세 때문에 이미 중산층 이하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는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고 사실 물가 자체가 3%다 4%다 그거는 우리가 지표로 보는 물가이고요. 실제로 중산층 상위, 그러니까 상위 계층들의 소득 계층들 수준을 보면은 거의 뭐 1억 5천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소득 수준인데 이분들이 뭐 소셜 시큐리티, 그다음에 렌트비, 그다음에 우리 운송료, 그러니까 운송료가 결국엔 자동차 유류세가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값, 그다음에 다소의 서비스는 뭐가 들어가죠? 교육 서비스도 들어가지만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있잖아요. 이건 그나마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지원받아도 이렇게 돈을 다 쓰고 나면요. 돈이 현금이 월 1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돈 100만 원도 잘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은 뭐냐? 우리 공산품,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번 하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0이 아니라 제로섬 빵꾸가 아니라 사실은 제로만 해도 해피한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도에 관세 때문에 모든 대다수의 진짜 상위 10%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실질소득이 감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뻥 튄다. 그래서 당연히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우나 엑손모빌 이런 분들은 이런 기업에서는 당연히 유가가 올랐으니까 플라스틱 PE 수지 가격을 올립니다라고 발표합니다. 근데 이 PE 수지가 어디 들어가냐면 자동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수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전선 케이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들어가고 하다못해 뭐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에 다 들어가요. 생활용품에도. 그러면은 물가는 당연히 올라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작년에도 그런 자꾸 실수를 하시는데 3월에 나온 PPI랑 CPI가 괜찮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물론 CPI는 조금 올라갈 여진이 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물가가 또 오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작년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관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원래 사던 코스트코에서 원래 사던 생필품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1,400원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안 사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 신차가 그렇게 포드, GM 그렇게 미국산 자동차로 팔아가지고 신차가 나오는데 너무 비싸요. 왜? 멕시코를 경유해도 이제 관세가 붙으니까 결국에 이 신차 가격이 이제 픽업 트럭 기준으로 해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관세 협의를 해가지고 진출했던 도요타가 픽업 트럭 싸게 만들어 6, 7천만 원대로 만드니까 상대적인 메리트를 보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싸면 사도 비싸면 안 산다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오름세가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4월, 5월 CPI는 조금 더 올라 있겠죠.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또 오르긴 힘든 이유가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교과서적으로 야, 유가가 터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CPI 터지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해야 되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하나하나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경기 침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전환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명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상업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풀린다고 소비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 지금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ESR을 대규모 낮추니까 대출하고 국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나요? 또 투자 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AI, 엔비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또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아마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경기는 다소 침체, 주가는 더 상승하는 이런 패러다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의 AI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빠지면서 하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지금부터도 사실 늦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 투자자들은
또 괴롭게 생겼다. 파월 때보다 더 괴롭게 생겼다. 왜냐면은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단연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페드에서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사실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꾸준히 낮춰왔어도 빠지면 3.8, 3.7, 오르면 4.2, 4.3 이렇게 이제 구간이 형성이 돼 있죠.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는 2, 3%의 조정이 됐어도 체감적으로 돈 쓸 게 없어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물가가 미국 물가가 2%, 3% 언저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지표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실질 소득 자체는 계속 감소하고 체감되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의 가격이 2%씩 복리로 오르는 거랑 1000만 원이 2%씩 오르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1000만 원도 아니라 진짜 1억대의 가격을 이미 찍은 상태에서 2%, 3%씩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지표만 보고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기저에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아직도 해소된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세금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은 돈을 풀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이제 책을 써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영속되는 영원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5년 전에는 무슨 얘기했죠? MMT 현대화폐 이론. 뭐냐면은 돈을 풀어도 된다. 마구 풀어도 된다. 정부 주도로 풀어도 되고 거기에 연준이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 된다. 왜? 적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부채의 화폐야. 그럼 돈 꾼 게 결국 화폐화 되면 화폐가 다 인플레로 다 전환이 되는데 괜찮아요. 왜? 나중에 MMT 현대화폐 이론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거두면 된다고 했어요. 세금으로 인플레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TCJA 세금 감면이잖아요. 세금을 올린다고 해놓고 오히려 5년 지난 지금은 세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혁신적으고 개혁적인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학적 입장에서 정책자가 오셔가지고 경기가 좀 꺾여도 상관없어. 세금 대폭 올릴 거야. 이런 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저 인플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돈을 풀어가지고 세금이 덜 거치는데 나중에 세금을 올린다고 해놓고 안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유효세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효세율이 지금 미국이 10에서 16%예요. 옐런 전 재무장관 15% 이상으로 맞추자고 했어요. 근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투자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니까 유효 한계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투자할 때 그에 응당하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마지널한 세율. 그거는 지금 10%대 미만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기업이라고 하면 100% 면세를 해줘요. 100% 비용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부의 적자를 다 갉아먹어도 괜찮다. 기업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주의가 이게 친성장주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과도한 돈 유동성 포퓰리즘에 의한 기업 성장주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경제학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던 것들인데 경고한 방향과는 완전히 딴판의 방향대로 지금 계속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기저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된다. 두 번째, 여기서 국제 발행량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에서도 이제 점도표에서 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중립금리가 3.1인 거예요. 이 중립금리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금리로 조절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나타날 미국 경제는 약간 소프트한 그러니까 약간의 소프트하게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냐? 못 내리죠. 기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적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못 내립니다. 그럼 반대로 올릴 수 있느냐? 또 올리지 못해요. 왜냐? 지금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취임사 때는 무슨 말씀인들 못 하겠습니까? 독립성 얘기하고 대차대조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으로 뭔가 획일화된 정책을 할 것처럼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PC 가지고만 하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민간 공공 데이터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많다는 거는 중요한 건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거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차대조표가 지금 사실 이제 QE 처음에 할 때 2조 달러, 그 다음에 4조 달러, 사실 4조 달러 갔을 때는 다시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현재 현황상 6조 7천억 달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축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유동성은 결국 그거와 똑같습니다. 질병의 순서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제로 질병을 처음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A 질병, B 질병, C 질병 그러면은 스테로이드제를 맞잖아요. 그러면은 C 질병이 낫는 듯 보여요. 그리고 B 질병, 그러니까 과거 발생했던 순서 역순으로 최근 순서대로 질병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여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QE를 해놓고 여기서 QT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발생했던 리스크부터 다시 재현화가 됩니다. 그게 뭐냐? 가장 최근에 리스크가 뭐였냐? SBB 사태. 크레딧 리스크에 의한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이 당장 먼저 나타날 겁니다. 왜냐? 지금도 미국채 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이 안 무너지는 거지. 사실상 모든 돈들과 유동성은 대형 은행들, 대형 상업은행들도 빨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는 WA들은 다 그쪽에 돈이 몰려 있는 상태라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채 투자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7, 80%예요. 근데 거기다가 채권을 팔아버리겠다. 재투자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중소형은행부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케빈 허씨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은 연준의 역할 자체가 꽁꽁 묶여 있다. 의장이 새로 온다고 이게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책도 달라질 수가 없다. 파월 때보다 더 복잡해진 거. 왜냐하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케빈 허씨는 우리 낀 세대 얘기하잖아요. 낀 세대. 아래도 치고 위에도 친 낀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파월 의장 그래도 18명 통화정책위원자들하고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같이 했어요. 의사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려했을 때 지금 금리 인하는 아니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케빈 허씨는 중간에 낀 세대가 돼가지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케빈 허씨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1억 달러 기술주에다 투자를 하셨잖아요. 기술주 펀드에 투자하셨어요. 피터 틸이라든지 뭐 앤드리슨 이런 분들하고 되게 친해요. 기술주하고 우리 크립토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될수록 생산성 향상 때문에 좋은 물가가 형성이 되고 물가가 싸지면 금리 인하는 더 가속화된다.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산성이 A 기업이 좋아지고 B 기업이 좋아지고 C 기업이 좋아지면 A 기업의 상품 가격은 빠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테슬라가 AI화가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테슬라 가격은 더 빠질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전체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B, C, D, E, F 모든 기업들이 다 AI화 되면 경제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금리는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그럼 뭐냐면은 오히려 물가도 또 같이 따라서 연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본인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적인 입장이고 트럼프의 사람이다 뭐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18명은 앞으로 6개월 최소 7개월 이상 동안 물가의 변화를 계속 체킹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래든 위든. 근데 이분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대차대조표 먼저 축소. 지금 대차대조표는 못 줄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얘기 나오는 순간 18명이 바로 반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리던던트하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누구를 또 향해서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될까요? 위원들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최근에 인준을 한 거잖아요. 선임은 케빈 허씨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냥 페드 자체에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페드가 잘못했다. 페드가. 그러면은 뭐 그 전에 파월 의장을 그렇게 지명해서도 공격을 했는데도 꿈쩍 없었는데 그 페드 요구를 계속 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판단입니다.